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 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역시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사의당에 의해 그 명예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 구태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국회 안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투표 문제로 여론조사 안 되었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 국회 상황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 검찰개혁법까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면서요.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모두 언제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본회의에 오른 199개 그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 대치 전국이 아직 계속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 좀 묘수 한번 내주시죠. 글쎄요, 지금 또 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네. 여야가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나경원 대표가 이제 어쨌든 10일입니까? 예, 10일까지 임기를 만료하게 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그렇죠. 9일날 네. 뽑는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기간까지의 숙성 기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늦지 않나요? 많이, 예산안이 지금 9일인가 10일날 처리되잖아요. 예, 많이 늦어집니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래도 오히려 결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의의 정신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후폭풍이 줄어들려면 그 계속적으로 그때까지의 논의를 하면서 그 전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원내대표와 같이 마주 앉아서 마무리 타결 짓는 모습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마땅한 수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2, 3일 앞두고 무리하게 어떤 그 현재의 그 야당 지도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논의가 된다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히고 난 다음에 어떤 전반적인 부분으로 타결 처리하는 것. 김영주 의원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좀 짚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필리버스터 카드 진성호 전 의원님. 요즘 약간 좀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과거가 이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자기 페이스북에 쓴 거 필리버스터는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92시간 동안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종걸 의원이 뭐 기록도 세우고 했는데 그때 그건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필리버스터는 약자가 소수자가 합법적으로 한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한국당 이걸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이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은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할 줄 알았더니 미리 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좀 허둥지둥한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쪼개기로 해가지고 임시국회를 계속 열면 뭐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론인데
필리버스터를 갖다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타도 탄생하고 뭐 지난번에 민주당도 비슷한 경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카드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 같고 또 이제 한국당의 입장은 뭐냐면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정말 독재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에 밀려가지고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국민을 이 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 이 방법은 저는 나름대로 유효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지금 합의를 보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4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임시국회를 쪼개기로 3일씩 그렇게 되면 17일이 이달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전국은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는 뭐 그 시기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온 거는 뭐 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의 뜻이 뭡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전체 199개 법안 중에서 한 50개 이상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몇 가지 이 법안에 대해서 난 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필리버스터로 해도 시간을 그렇게 끌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이 좀 옹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오늘 듭니다. 한국당 내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놓고 자기가 반대하는. 옛날에 우리가 심지어는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자기가 그 공동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 던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의원 내부만 알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뭘 했는지 보좌관들이 발의해놓고 뭐 혹은 옆에서 발의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한 물론 그 시점으로 이렇게 시간을 연기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원래의 뜻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옹색한 거 아니에요? 짧게 하나만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이 한국당 내에 있는 건 맞고요. 또 하나는 굳이 199개를 하지 않아도 한 10개만 해도 사실은 시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잔가지에 실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본질을 보면 본질의 대세에 쓰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 여야 야의 이번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 투쟁은 가능하면 많이 먹고 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당도 비판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건 장가지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부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숙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정 의원님 얘기 듣죠. 어떻게 보세요? 필리버스터 카드 한국당에? 20대 국회가 나흘 남았는데 네. 마지막까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199개 법안에 다 이렇게 걸은 것은 한국당이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76개인가요? 그 정도 한 80개 가까운 법안은 여야 간에 전혀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한 30개 가까이 되는 거는 한국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이어서 뭐 어이가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 의원이 4시간씩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저지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뭐 포항 그 지진 대책 이런 관련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낸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생겼으니까 스스로들도 참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이제 나흘 남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구 예산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참여 안 하고 지나가는 거, 또 선거법에 대해서 논의 안 하고 가는 거, 그래서 한국당이 이로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4+1 협의체는 출발을 했어요. 4+1. 예. 개문 발차한 거죠. 그런데 급행 열차는 아니고 서행 중이에요. 언제든지 한국당은 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이 왜냐면은 양쪽 다 부담이잖아요. 문희상 의장도 부담이신 거고 민주당도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을 이렇게
제외하고 가는 거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고 지금의 정치 상황도 민주당이 사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죠. 이것마저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이거를 볼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당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또 예산 이런 거를 마냥 나몰라라 하면서 갈 수도 없을 거예요. 의원들 각자 또 노심초사하는 예산의 항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9일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도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다만 만약 이대로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4+1에서 8일까지는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압박하고 가는 게 맞다. 전 이렇게 보고요. 한국당도 마지막까지 어떤 그 의회 정치에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네. 새 원내대표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의에 참여해서 안을 함께 그 협상하는 게 맞지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정기국회마저 이렇게 가다가는 네. 정말 여야 모두 국민이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단 그 이렇게 필리버스터는 생각합니다. 그 본회의 예를 들면 이번에 정기 본회의가 이제 9일날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면은 한 번 건 안은 그 다음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죠. 정기국회 끝나면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거죠. 또 네, 못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민주당은 변칙적으로 임시회의를 계속 열어나가자. 임시본회의를 열어나가자. 그렇죠. 그래서 10일 이전에 예산안하고 네, 그다음에 예산안하고. 이제 뭐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 왜 선거법은 또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정하면 또 네. 필리버스터 걸면은 선거법, 그 다음에 본회의 열어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선거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되겠죠. 그래서 임시회를 소위 살라미 전법으로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지금 그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의 민주당은 지금 전법을 세워서 네. 또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죠? 한국당한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세 분 말씀은 이 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얘기는. 진 의원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두 분 말씀은 결국 한국당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건데 협상의 문은 열어놨다.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 내용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얘기가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그 좀 월급쟁이 같이 조그만 걸 챙기려고 하다가 큰 걸 잃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크게 피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진정하게 이게 우리 가치라고 생각하면 네. 아니 예산 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은 마음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뭐 자기 당신 지역구 호남 다 가져가시오. 우리 오지 마시오 해도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조그만 것 가지고 예산안에 뭐 우리 지역구 뭐 안 온다고 해서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또 선거구제도 힘에 밀려서 하겠다면 하시라.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도 한국당이지만 자기들끼리도 민주당, 정의당, 대한신당, 민평당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준연동은 이제 40%냐 50%냐 250대 50이냐 240대 60이냐 뭐 275대 25냐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운데 알아서 하시고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자기 이해관계 득실 가지고 이제 선거법을 막 고치겠죠. 꼴리면 통과시키면 아니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또 하나 지금 살라미 전법 이야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우습게 모양이 비치냐면 지금 199개 전체 한 건 저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한 단계를 더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 트랙에 이제 선거법제가 올라왔는데 그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다 치면 이거 끝난 그 다음 3일째는 지체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때 공수법을 올렸다. 필리버스터로 막았다 칩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3일 정도 하면 또 지체 없이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법이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번을 해야 됩니다. 3일씩 4번을 합니다. 임시본회의를. 3일 하고 좀 쉬고 또 3일 하고 쉬고 그 모양을 보는 국민들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지 않고요. 처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나 이 나머지 이제 한국당을 뺀 사당이 다 이겨가지고 다 통과시킵니다. 그걸 지켜본 뒤에 그다음에 총선에서 그러면 한국당은 심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연연해서 조금 협상 들어가서 뭐 야 이 250석, 260석 이거 조금 열석만 봐주라.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처음부터 250석이냐 275석이냐 가지고 한국당이 붙었다면 저는 협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당의 당론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 이걸 들어간다는 건 좀 모양 우습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제1야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통과한다? 18대 때 한나라당 또는 뭐 선진당 등등에서 보수 정당이 거의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한 80석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안 했습니다. 왜? 그거는요, 선거법이라는 거는 게임의 룰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 선거법 개정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간다? 이거는 저는 역풍을 받을 거라고 진 의원님 말씀은 아니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선거 때 봅시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더 많이 협조적이었어야 되죠. 통과가 협조해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믿고 협조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끈끈이 다 필리버스터로 다 막아놓고 이렇게 니네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논리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네.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런 논리를 가진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현재 룰이 말이 안 되는 룰이지만 정말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것처럼 네.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독재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 완사이드하게 비켜줘서 일방적으로 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그때부터 거래에 나서서 내년 총선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막아놓고 민생 법안 전부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니네들끼리 다 했으니까 우리는 뭐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이것은 이미 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 그 4+1 협의체에서요. 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선거법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연동률을 뭐 40% 아니 50% 아니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0, 비례 50 뭐 이런 얘기들 간간히 흘러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으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250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이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그 정도 선에서 연동형 비례의 의미가 생깁니까? 50명밖에 안 되는데 비례 의원이 이제 그래서 겨우 이제 지역구 세석 줄이고 비례 세석 더 얻자고 지금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이잖아요. 그렇죠, 현재가요. 이거 하자고 지금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부터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들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250대 50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간에 하겠습니까? 이건 적용은 될 수 있나요? 네. 하여튼 50% 적용은 돼요? 적용은 나눠져요? 가능하고 6개 권역으로? 네,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제 또 뭐 연동률을 40%로 낮추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네. 어디를 줄일 것이냐. 이제 대한신당이 사실은 이 선거법 개혁이나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게 분명한데 대한신당은 호남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와 호남 의원. 그러니까 호남의 의석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세종시는 인구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 지역구가 더.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세 개를 수도권에서 뭐 축소한달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대한신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에 또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미묘하게 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각 당 입장들은 다 조금씩 여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250대 50석 이 정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240대 뭐 60석 이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 지금 250대 50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수긍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정의당이 가장 또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걸 양보를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만약에 정말로 그 본인 지역에 내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당론이건 뭐 4+1 협의체건 다 무시하고 자유투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이 정해져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논의를 조금 이 교집합을 만들어야만 본회의에 가서 표결에 붙였을 때도 네.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체제 하에서 어렵다. 임기 내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간에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그래서 250대 50 정도로 좀 네. 나오니 공수처법은 지금 그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 이것을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거기는 기소권을 좀 제한하는 걸로.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단일화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알겠습니다. 백혜련안, 권은희안 뭐 계속 얘기했었죠. 따로 얘기하지 말고 네. 뭔가 단일화를 만들어서 이제 이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거의 이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보다 오히려 선거법이 한국당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민주당도 네. 선거법이 없으면 공수처법도 물건을 가는 것이니까 그런 같이 의미에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법안이고 예. 이렇습니다. 그 진 의원님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10일까지죠? 그러면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향후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문제는 지금 그 국회 내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국회 밖을 청와대를 보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법에서 기소 뭐 이런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다른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지방 뭐 청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공수처가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뭘 하고 있죠, 지금? 네.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에 지금 의혹을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만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생기면 네. 가져와. 조국 일가 수사 등 거 다 가져와. 그래놓고 무혐의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저는 공수처법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거지만 다른 쪽 검사들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거지 배타적으로 우리만 대통령, 국회의원은 우리만 수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나 공수법안에 대해서 뭐 이 네. 검찰 이 기소권 이걸 다 빼앗고 이런 걸 다 빼고 난 뒤에 FBI식으로 간다면 그 권성동 아니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원내대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해온 그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다. 네. 다만 이제 그 뭐 일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조금 유연하게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의 대상이 강경한 체제이기 지금 때문에 나오실 분들이 유기준 의원, 강석호, 유기준, 강석호, 그다음에 김재철. 김심재철, 그다음에 윤상현. 윤상현 의원도 나온다는 예. 거. 좀 선수들 상당히 되고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상대로 주호영 의원도 출마를 주호영 의원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4명이 일단 출사표는 던졌는데 이 사람 중에서 어쨌든 다들 보면 스타일이 좀 유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네, 볼 글쎄 때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은 압도적인 주자는 없는 것 같고 그 친박계가 2명이고 비박계가 2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근데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반드시 이 성향보다는 평소에 얼마나 밥을 많이 그런 게 샀느냐든지 뭐 이런 인과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저장하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특히 그런 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하여튼간에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도 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는 걸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강행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냥 예. 그 우두커니 기다리기보다는 어쨌든 우두커니. 최선을 다해서 4+3 만들어놓고. 힘을 만들어가고 압박하면서도 새로운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다 임기가 끝나는데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를 뭐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다시 한번 협상한다. 아니 그 새로운 원내대표에게도 한 번의 그 아니면 원내대표를 왜 다시 뽑아야 되는지는 나는 이해를 못해. 원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뭐 네.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내년 뭐 총선에서 만약에 뭐 다시 당선이 돼서 돌아오면 그게 지속되겠습니다만은 가령 뭐 그러네요. 절반 없으면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공전하는 원내대표를 그렇지. 아. 부디 그렇게 그런 무리하게 미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쫓아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협상하겠다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보이지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리는 다 조급해하는 것 같아 황교안 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더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특별히 할 역할도 없고 없는데?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어지간하면 그냥 몇 개월 더 임기 연장 그렇지.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고 또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를 대표가 뭐 나올 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최고위에서 막 만장일치로 결정해버리고 이런 거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검찰 수사 받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임기 연장해서 내년 선거까지 치르려는 그런 욕심이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내부적으로 어려워졌다 생각하고요. 좀 황당하겠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고 고생은 했는데 나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은 고생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상함이 박근혜 있겠죠.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나. 패스트트랙에서 그렇게 열심히 독재 타도를 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인영 벌써 이제 1년 전쯤 돼버렸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뭐 맥주 마시면서 누나 동생 이렇게 하더니 그렇죠. 그 누나 동생이 무엇을 이뤄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협상도 임했어야 됐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삼수 끝에 원내대표가 된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조금 더 유연함 또 과거 이 한나라당 시절이나 새누리당 뭐 한국당 시절에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그런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다른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을 좀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똑같았고 오히려 더했다. 이런 비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루어는 건 하나도 없죠. 하여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협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외될 수밖에 없겠네요. 새로운 이제 파트너를 민주당에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뭐 이번 주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주제는 기대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적인 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최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첩보가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었는데요. 이 첩보가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김기현 전 시장과 한국당의 주장이고요.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오히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입니다. 자, 하여튼 두 입장이 상당히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어느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근데 진실과 사실부터 규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팩트 규명인데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거짓말로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또 옹호를 했습니다.
또 그게 또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해서 이 첩보를 이첩받아서 이제 경찰청으로 이첩한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하고 있는 송병기 씨가 당시에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정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청와대가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알게 되었다. 먼저 제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 문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또 했다. SNS로 받아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정리했다. 그런데 송병기 이 부시장 KBS 인터뷰할 때 말 다르고 동아일보 인터뷰할 때 말 다르고 또 어제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 말이 다릅니다. 행정관하고 통화하다가 줬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니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물어봐가 내가 다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뭘 한 건지 또 하나는 백원호 비서관 전 비서관 말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는 현직인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 말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 진실이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네. 아마도 청와대에서 기획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도 당시에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그 문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박범계 당시 적폐청산위원장이 챙겨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진실은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 큰 스캔들로 갈 확률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뭐 그 문건을 가지고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련 문건 관련 그 문건이라고 오해를 하면 마치 청와대가 만든 문건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한 건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김기현 그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의 동생이라 의제가 올라와서 문건화된 적이 있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사실 이런 거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현재 경제부시장에 또 오늘 아침에 뭐 집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전 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발전연구원 뭐 하다가 이제 민간인 시점에서 캠프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를 말하자면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하고 내부 선거 관련된 논의를 한 데 있어서 두 가지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어떤 김기현 시장의 비리를 좀 이번에 선거에 써먹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고 하명의 문제는 좀 우리가 사실 말씀 잘하신 것처럼 써먹었어요? 써먹은 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의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외부적인 첩보가 됐든 SSN가 됐든지 아니면 왜 수사를 그렇게 빨리 안 하느냐에 대한 압박을 좀 넣어달라 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하필 이 지역이 울산입니다. 네. 울산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 개혁의 빌미가 됐던 문제가 됐던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7톤의 고래고기를 불법 의획한 걸 잡아가지고 다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서 21톤을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데 대한 문제제기했던 검찰이 또 말하자면 징계를 하는 여러 가지 검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갈등 관계를 빚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마침 또 그 당시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과 관련된 검찰개혁 의제의 하나로 눈여겨보던 지역이 울산 검찰청이 있고 그때 변호사가 또 정관 예우를 했던 당시 검사가 변호사를 함으로써 이게 깊이 있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이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민정수석실에서도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 황운하라고 하는 울산 경찰청장이 말하자면 금검수사권의 하나의 어떤 전사처럼 그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민정수석실에 봤던 어떤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의제와 실제적으로 지방선거의 의제가 막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현재 하명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검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찰의 입지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 실제로 말하자면 그 지방의 유착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2014년부터 고발되었던 건설업체의 문제를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울산 검찰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 이런 제기를 문제가 하고 막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당시 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이 고래고기 사건을 통해 갖고 검찰이 자꾸만 덮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것과 연관돼 있었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경제부시장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제부시장이 그럼 선거에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의 동생이건 한 비리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 건 우리가 애들로 짐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에 말하자면 수사 협조도 했다라는 것이고 뭐 근데 언론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지금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 당시 그 담당하는 수사 책임자를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 바로 그 김기현 측근을 고발한 건설가 김씨라는 사람한테 수사 정보를 막 줍니다. 그래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황운하 청장이 너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뭐 보고를 뭐 부정확하게 했다는데 책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책임자가 그다음부터는 그 제보했다는 사업가 김신가라는 사람한테 수사 기밀을 막 흘립니다. 그래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잠깐만 이게 죄송합니다. 진 의원님이 지금 황운하 청장 얘기하는 거는 자꾸 얘기하는 건 청와대 하명 수사를 받아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 청장 얘기하는 건 김기현 측근을 공격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사업자 간에 좀 분쟁일 수가 있는데 예. 특정한 입장의 사업가한테 경찰이 정보를 왜 줍니까? 그래 구속됐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오늘 아침에 또 KBS가 보도한 건데 왜 그러면 이 송 부시장 이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 사람이 레미콘 업체한테 가가지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잘못하니까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이 레미콘 업체가 또 알겠어요. 청와대에 들어보십시오. 청와대에 제보를 합니다. 그 어제 보도된 그 제보 아니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공정위원회에 이첩을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청와대가 같은 민정비서관실이 한 번은 공정위에 한 달 뒤에는 경찰청에 이첩을 합니다. 같은 사안입니다. 레미콘 업자의 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같은 건을 그런 식으로 핸들링하며 또 하나는 문모 비서관이 이제 어제 소환대 불려갔다가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알겠어요. 만들었다는 그 보고서 분명히 박형철 비서관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단독으로 하나만 주면서 이거 경찰청에 이첩해라고 지시하듯이 말했다. 백원우가. 그렇다면 이거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번에 말했던 그 변명하고는 완전히 사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청와대가 굉장히 초조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골치 아팠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굉장히 침묵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명 수사건이나 뭐 유재수 건 이렇게 나오면서 날마다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브리핑하고 또 그게 자꾸 그 거짓 해명처럼 되고 있어서 초조하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자꾸 해명도 틀리고요. 서로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김기현 시장이 당시 선거에서 한 15% 정도 앞서가고 있었죠. 네. 그런데 결과는 뒤집혔고요. 그리고 나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2018년에 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2017년 12월 달에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 건이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기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청와대가 입수를 해서 경찰청에 보내고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내려보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최초의 첩보 제보자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보를 받았느냐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다 다릅니다. 제보자 얘기 다르고 청와대 얘기가 다른 겁니다. 복잡하죠. 서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하나인데 왜 서로 얘기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곳은 친인척 관리하고 문제를 캐고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그렇죠. 감찰반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김기현 울산시장 건에 대해서 감찰반이 왜 관여를 합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불리하니까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울산시 김기현 시장 건과는 전혀 무관하고 말씀하셨듯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27톤인가 하는데 그게 이제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검경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해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잖아요.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래서 고래 동절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그 특감반원 중에 울산 내려갔다고 하는 수사관이 지금 유명을 달리 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도 지금 보면 그 유품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다시 또 이거 돌려달라라고 또 뭐 압수수색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면 보십시오. 청와대가 이 건에도 개입을 해야 돼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검경 갈등이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모두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면 특별감찰반이 여기도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청와대 이 해명이 똑 떨어지려면 네. 합리성을 얻으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해명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제보자 얘기 다루고 또 제보 받아서 했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그 행정관 자체가 그래요. 또 김경수 지사의 친구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건이 만약에 받은 그 정보 외에 뭔가를 가공했다거나 추가적으로 했다거나 이러면 선거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 그리고 감찰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해 그 감찰한 것, 그리고 선거 개입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직권남용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첨예한 것이고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치명적이죠.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죠. 심각할 수밖에 그래서 심각하다는 없는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는 지금 검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1년 8개월 전에 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캐서 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또 그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 추미애 그 의원이 이제 장관 내정됐죠. 내정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유재수 문제나 조국 장관 및 일가족 문제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어떤 그 속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는 뭐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한다는 뜻을 갖고 속아내야 있지만 된다, 뭐 그런 내부적으로는 또 어쨌든 그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도 일부 검찰 내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로의 오해와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고래고기 사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얘기를 하고 또 느닷없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앞서서 그냥 하루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청와대까지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여권 일부의 어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빌미가 그래서 그 있다. 이해찬 대표과의 서울 네. 최고위원이 검찰이 정치한다 이렇게까지 그럴 수 이해찬 대표 그렇게 좌시하지 볼 수 않겠다고 있는 이런 얘기까지 부분이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걸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어떤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 제가 먼저 말해요. 첫 번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서른 최고위원 이야기 잘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원래 검찰 개혁에 대한 위원회가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른 최고위원이 위원장인데 오늘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검찰 윤석열을 성토하다가 자, 이 예고도 하고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그냥 검찰의 인자 강남일 차장 내일 몇 시까지 와 경찰청에 인자 누구 몇 시까지 와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내일 회의를 하는데 불렀다 와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황운하가 옵니다. 황운하가 오고 건설업자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 11, 서너 명 업자 황운하 경찰청 17명 한 명 검찰관만을 다당 불러놓고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평정심을 인고 검찰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검찰이 인자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강남일 차장인가 바로 연락해서 나 못 가. 이거 안 돼. 2시간 뒤에 경찰도 우리 못 가.
그래가지고 지금 망신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고도 없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기자들도 지금 한겨레 신문도 비판을 했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자꾸만 말을 바꾸고 민주당뿐만 아니고 청와대 뭐냐면 청와대가 지금 공보라인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체 조사를 했다는데 민정수석실과 국민소통수석실이 대화도 안 하느냐. 다 말이 다른 겁니다, 지금. 게다가 민주당이 그거는요, 누가 봐도 정치 세력이, 집권 여당이 검찰 수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고래고기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방금 나온 뉴스인데 자,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검찰, 경찰이 각각 경찰과 검찰을 방문했는데 만난 사람이 수사과장이었답니다. 고래고기 사건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가고 있는데 내려가서 왜 김기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과장을 만났을까? 이것도 지금 그래서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이런 정황들만 보면 의혹을 제기하기는 충분하다. 다만 윤석열 검찰은 상당히 많이 수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요 함부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나온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법원에서 그거 영장 기각하면 압수수색 못하는 건데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게 어차피 그 경내에 들어가서 보통 사기업이나 보통 집 뒤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의 요한계시록 수준에 가깝다라고 하는 조국 계시록이 있잖아요. 2017년에 박영수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하는데 청와대가 막 거부하고 이러니까 황교안 그때 대행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거부하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어쩜 이렇게 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시기별로 이렇게 다 맞는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되돌아보면서 과도하게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치하는 것, 집권 여당이 이거 국민 불안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검찰하고 이 경찰이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민주당과 경찰이 또 검찰과 싸우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집권 여당인지 어디가 지금 집권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저는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청와대가 해명할수록 지금 더 꼬이고 있잖아요. 정확한 진실을 말할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명할수록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면 이건 문제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도 청와대도 이제는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없으세요? 없으면 다른 주제 아니, 저는 우리가 청와대의 국민소통 수석이나 대변인의 어제 오늘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범위를 떠나고 조사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말만 우리는 뭐 문재인 정부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한가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많은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해야죠. 민주당 지도부 특검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여러 가지 과연 이게 말하자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자, 지금 이런 와중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잘된 인사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또 이 혼란스러운 가지고 가중된다고 보세요,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쉽지 않은 국면에 왔다. 추미애 내정자가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겠죠.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 거고 원칙을 얘기하면서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추미애 전 대표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강성이죠. 그리고 고집스럽고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것도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또 야당도 굉장히 벼를 텐데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 강성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검찰 개혁의 모든 소명을 다 갖고 있다. 내가 이제 그거를 다 네.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년에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 쥐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청문회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고요.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건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전혀 징계받거나 하지 않고 영전에서 당의 수석 전문위원 갔던 것 그리고 또 부산에 경제부시장 내려간 시점 이때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야당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청문회가 의원 불패 신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고비부터 잘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기왕에 강금실 장관 전 법무장관하고 이후에 또 처음인 뭐 여러 거죠? 가지 비교도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하는 김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그죠? 추미애 의원이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사태를 그 좀 혼란스럽게. 있고 또 강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친문의 도움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더 별로 사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탄핵 문제로 의견이 갈랐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더 이렇게 그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그러면서도 균형이 있는 오선 의원 이것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찰과의 법무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단 문제는 이 추미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부터가 좀 여러 가지 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다 더 심하게 행동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친 어떤 오히려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님 얘기 듣고 정리하죠. 그런데 일단 추미애 의원은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대표를 지냈고 그냥 지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 선거마다 압승을 했던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운 몇 안 되는 아마 민주당 계열에서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거의 유일무이한 당 대표고 대통령까지 탄생시킨 오선 의원이 장관으로 임기 중반에 간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격은 좀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정세균 전 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노무현 정권에 발탁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직을 버렸습니다. 한때.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거물인 오선 의원이 당대표를 지낸 오선 의원이 장관으로 간다.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추미애라는 정치는 조금 동키호테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노위원장 시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당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소신대로 합니다. 또 그전에도 삼보일배 기억할지 모르지만 탄핵 당시에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탄핵했던 인물이 추미애 전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총장을 시켰더니 소신대로 지금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말은 문재인 대통령님 열심히 개혁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추미애 대표를 둘이 정치인으로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의 무게는 추미애가 좀 더 무겁습니다. 물론 신성감이나 뭐 이런 거는 인지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다 하더라도 정치인 추미애도 사실 이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닌 게 지금 나이가 이제 60 간 넘었지만 오선 의원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DJ가 발탁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의 앞으로의 행보는 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잘 알자. 꼭 같이 한번 붙었자. 여기 이겼습니다. 그때. 윤석열과 비례꼴이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또 하나는 너무 또 강하게 나올 경우는 저는 뭐 검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험담을 자제합니다. 같이 광진에서요? 네. 이겼잖아요. 저기서.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리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네. 조용하지는 않을 거다. 조용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상황이 그렇게 뭐 그래요? 지금보다 더 시끄러우면 시끄러웠지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 또 검찰 개혁이라는 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사진 한 컷 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인데 오늘은 진성호 전 의원부터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어쨌든 비극적 선택을 한 백원호 특감 반원이었던 A씨의 빈소입니다. 저게 이제 빈소가 차려진 당일날 저녁 6시 반쯤에 윤석열 총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한 2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주로 수사관들이 술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숨진 분이 원래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에 그동안 근무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첫날 청와대 직원, 청와대 간부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상가 가면 알지만 저녁 때 가서 오래 있어주고 술도 마셔주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오전에 왔습니다. 백은우 전 비서관, 지금 현재 김재원 민정수석 등등이. 근데 15분, 7분 정도 있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런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나. 청와대에 근무한 것 때문에 한 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상가를 저런 식으로 방문하면 되나.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상가 가서 항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숨진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얼마나 항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2시간 반을 앉아 있었는데 저런 거는 좀 청와대 간부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인간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참 차갑게 느껴진다. 제가 비판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형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토 70주년 맞이해서 런던에서 다 모임을 했는데 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섰는데 상당히 그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할 말을 끝까지 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는 프랑스가 1.84% 정도밖에 안 되는 2% 이내의 방위비 부담을 좀 높여야 된다는 압력을 했는데 우리는 그 프랑스 대통령은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리더십 문제를 걸고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토도 그렇고 동북아권도 그렇고 어제 또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도 왔다 네. 갔습니다만 전체의 세계 체제가 여러 가지 재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위비 협상의 5차가 이미 아직까지 결과를 못 내고 끝났는데 네. 제가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느긋하게 가야 된다. 우리가? 빨리 기조를 굽히기보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만큼을 중요한 축에 둘지만 자기 나라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 사진 한 컷을 선정해 알겠습니다. 두었습니다. 자, 다음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입니다. 펭수 아세요? 펭수. 네. EBS에서 이 탄생한 이제 8개월 된 캐릭터예요. 그런데 시어포털 링크루트가 올해의 인물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연애 부분의 1등을 펭수가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뚝딱이, 뭐 방기대장, 뿡뿡이 뭐 이런 여러 가지 EBS 캐릭터가 있었죠.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랑 뽀로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이 펭수인데 여의도 정치는 답답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답도 없고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이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사실 어른들이 더 위로받고 있는 게 이 펭수로부터거든요. 그래서 남극에서 온 이 펭수가 최근에는 그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도 만나서 뭐 웃음도 주고 했었잖아요. 외교부 찾아가기도 하고 꿈이 우주 대스타래요. 2m 10cm의 10살 펭수가. 그런데 이거 보면서 굉장히 상처받은 이 국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속 시원한 얘기들을 우리 대신해서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위안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거의 올해는 정치가 할 일을 펭수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펭수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모티콘, 뭐 책, 관련한 뭐 모든 것들이 문화 전부 다 이 펭수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팝이 했던 역할들 또 이런 것들을 펭수가 앞으로 내년에는 그 역할을 또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년에 다들 선거에 또 이 펭수를 활용하지 않을까 캠페인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 답답한 여의도 정치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나라 만들겠다고 20대 국회 탄생했었는데 출발하고 3년 너머를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고 더 답답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펭수 같은 이런 정치인이 내년 21대 국회에는 좀 많이 진출해서 20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펭수가 조금 글로벌 이런 캐릭터로 조금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가 진짜 좀 한국 정치는 언제나 좀 바뀌죠.
진짜 정치인들 존경하고 말이야. 아니 물갈이는 맨날 40% 50%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개헌을 했어야 되는데 개헌 못하고 지나가는 거지. 물이 문제가 아니고 독이 문제인 거죠. 정치권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훌륭하시고 말이죠. 자,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인지 아십니까? 18.6점이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평가했고요. 반면에 딱 한 명만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따갑게 이 사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만회할 수 있는 날짜는 한 4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4, 5일 동안 좀 타협과 국회의 본래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